네, 안녕하십니까. 염증을 정의하다. 이제 두 번째 서론 시간인데요. 저번 시간에 이제 제가 지금까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를 설명을 또 드리면서, 염증을 정의하다의 어떤 막을 열었습니다. 염증의 정의는 불완전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직 손상이 일어났을 때 생체의 반응, 그것이 이제 붓게 되면서 치유 반응으로 이어지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이야기하기에는 염증에 대한 위험은 너무 큰 거죠. 염증에 대한 위험. 염증이 심해지면 온몸이 결국 혈관까지도 염증에 들어가면서 sepsis 이런 거 빠져가지고 사람이 죽을 수도 있죠. 염증이 너무 커지면 죽음에 이를 수 있다. 염증을 통해서 상처가 있을 때 상처가 난 조직은 빨개지면서, 그렇죠? 염증이 이렇게 보셨다시피 이렇게 주변이 빨개지면서 치유 반응이 일어나죠. 치유로 갈 수도 있는데, 염증이 잘못되면 죽음을 취할 수 있는 이런 현실이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몸의 생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것인가? 왜 염증이 일어나고 낫는 과정으로 가는가? 아니면 염증은 더 크기를 증가시키며 더 많은 곳이 염증의 범위를 키우다가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가? 우리는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단서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만암 비풀에서 만성염증이라는 곳에서 얘기를 드릴 때, 염증은 자꾸 커지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 이런 얘기도 드렸는데요. 염증은 크기를 키우려고 한다. 이거를 저는 염증의 에너지 발산에 대한 욕구가 더 높아지는 상황으로 언뜻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번 염증을 정의하다 해서 이런 부분들이 더 과학적으로 정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이런 어떤 이 양당 간의 어떤 딜레마, 나오려고 하는 건지, 우리는 이러한 크기가 증가되고 죽음에 이르는 염증에 대해서 불신감을 갖기 시작을 했고, 의사들은 그것이 결국에는 염증을 억제하는 데 몰두하게 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제 이야기를 잘 듣다 보면 이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원리를 파악하게 되실 것입니다. 참 미리 팁을 드리는 게 참 조심스러운데, 어느 정도 또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런 내용을 도출해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 몸의 과정을 보면 여기 이제 이런 낫는 염증이라는 게 있죠. 낫는 염증은 우리가 세균이나 바이러스들 같은 이런 염증의 매개 인자들을 조절해 준다거나 죽여서 없애준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낫는 염증이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충치를 생각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해서 치아가 있을 때요, 충치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가 썩게 되면 여기는 이제 좀 오염된 물질이 생기게 되죠. 그렇게 됐을 때는 치아가 썩어서 몰랑몰랑해진 그런 충치가 있을 때 그 부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이제 세균들이 먹을 치우게 되겠죠. 세균들이 당연히 먹을 치우게 될 것이고, 이제 그랬을 때 결국에는 이 오염된 장소를 다 제거를 하고 세균을
오염된 장소와 세균을 다 긁어내고 깨끗하게 해서 깨끗이 씻어내서 이렇게 세균을 줄여주고 이렇게 하면 충치가 안 생기고 여기를 이제 나중에는 치과에서는 이렇게 이제 떼어주게 되죠. 이렇게 해서 치과 치료를 하게 되는 건데요. 세균이 만약에 이렇게 충치가 떼어지지 않고 이제 이렇게 오염 물질이 제거되지 않고 세균이 계속 살게 되면 구강 내에서는 세균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다른 치아가 이렇게 하나가 더 있다고 했을 때 다른 치아에도 새로운 장소에 충치가 생기기 쉬워지죠. 제 책에서는 충치가 입안에 있을 때 단 것을 더 선호하게 된다. 라는 이런 얘기도 하게 됩니다. 그 음식에 대한 식욕에서 단 것을 먹게끔 하는 욕망을 일으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제 책에서만 나온 게 아니라 인용이 되고 있는 다른 부분에서 이제 미생물이 우리의 식욕을 조절한다. 조절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선택은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왠지 단 게 먹고 싶어지는 거죠. 세균이 많아지면 단 것이 먹고 싶어지는 세균의 영양소를 더 공급하게 되고 세균들이 증가되면서 새로운 충치가 잘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깨끗이 하고 막아주고 단 것을 억제해주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치과에서 치료를 하는 건데요. 염증은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부분의 염증도 어떤 특정 또 피부염이라면 피부염에 어떤 세균이 있을 것입니다. 그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있을 것이고 염증이 일어났을 때 이런 세균과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는 이 숫자를 줄일 수 있는 것은 이 세균과 바이러스의 창궐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이 염증을 낫게 하는데 분명히 도움이 되죠.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항생제나 뭐 항바이러스제들 같은 이런 것들의 효과가 있었던 이유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세균과 바이러스만의 문제일까요? 염증이 생기는 것이 세균과 바이러스만의 문제인가 하는 것이죠. 염증이라는 게 있지만 우리는 암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뭔가 낫는 염증은 물론 조건이 좋아져야 낫겠죠. 아주 오염되어 있고 상처가 나쁜 상태에서 이 낫는 염증이 낫진 않을 것입니다. 뭔가 염증이 빠져나오도록 고름이나 이런 게 빠져나오고 안에 소독이 이루어지고 깨끗하게 되고 이렇게 될 때 염증은 낫게 됩니다. 그러나 암은 낫질 않죠. 암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직의 필요에 의해서 생겨났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암은 잘합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염증은 태어난 거라고 말씀드렸지만 암은 자라하는 거죠. 조직의 덩어리를 키우는 거죠. 어떤 영양 물질이 있을 때 영양 물질이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영양을 섭취하게 됩니다. 그죠? 영양을 이게 섭취하게 될 때 염증은 태워서 소모를 하고 암은 자라면서 그 영양소를 소모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만성염증이라는 데서도 약간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영양을 섭취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에서는 영양소가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생겨 먹은 이 몸 안에 저장된 것도 있고 살도 있고 그죠? 영양소가 많을 것이다. 영양 섭취, 먹는 것, 그죠? 섭취는 먹는 거죠. 영양소가 많다, 저장된 거죠. 저장된 영양소를 태우는 것과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
이것에 대한 일단은 구분이 필요합니다. 살이 많으니까 살이 찐 애가 어떤 애가 이렇게 뚱뚱하게 살이 찐 애가 있다고 치면요. 이렇게 마른 사람이 한 명이 있고 한 사람은 살이 찐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너는 말랐으니까 계속 먹어. 살 좀 찌워. 먹어서 살 좀 찌워. 너는 뚱뚱하니까 이제 좀 그만 먹어. 살이 많으니까 너는 안 먹어도 돼. 그만 먹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 이건 잘못된 얘기거든요. 그거는 먹는 영양소 부분하고 먹는 영양소하고 저장된 영양소가 구분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설명을 드리려면 꽤나 복잡합니다만은 일단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저장된 영양소와 먹는 영양소는 다르다. 제가 어느 순간에는 이 부분을 또 설명드릴 때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둘 간에 가령 이 블락이 존재하는 거죠. 저장된 영양소가 이게 구조를 이루는 것입니다. 구조. 신체 구조를 이루는 소위 말해 이 저장된 구조를 이루는 것과 거기에서 또 저장된 살 이런 것들이 빠져나올 수는 있습니다만 그것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블락킹을 당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블락킹. 차단당한 거죠. 차단. 이게 차단이 되지 않으면은 살이 완전히 빠질 때까지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차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배가 고파지고 저혈당의 어지러움이 생길 수 있고 이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먹고 싶은 식욕이 생기고 먹게 되죠. 이런 상황을 잘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는 먹는 것이 하루 이틀 동안 먹는 것이 몸에 어떤 사용하는 어떤 사용하는 에너지의 근원이 됩니다. 적어도 하루 이틀. 영양소에 따라서는 더 자주 섭취하지 않아도 되는 영양소도 당연히 있겠죠. 그런 영양소 같은 경우에는 뭐 일주일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영양소의 섭취 간격에 따라서 우리가 먹은 음식이 그 영양소들을 음식이 영양소를 다 함유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일반적으로는 하루 이틀일 것이고 길게 가면 뭐 일주일 정도까지 될 수 있을 것도 같은데요. 어떤 영양소는 일주일에 한 번은 먹어주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음식에는 그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살이 찐 사람은 더 많이 먹습니다. 그러나 마른 사람은 더 적게 먹을 수도 있는데 마른 사람도 뭐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 많이 먹습니다. 그렇죠? 몸의 구조를 이루고 있는 부분은 물론 살을 빼는 경우라든지 살이 찌는 경우라든지 이런 변화가 어느 정도 있지만 그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은 되도록이면 유지되려는 속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먹는 것에 의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의 근원이 정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 두 낫는 염증과 암의 중간에 사이에 뭐가 있냐 하면 만성염증이 있죠. 만성염증은 태우는 것인데도 암처럼 낫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낫는 염증 중에서 오염원이 제거되지 못해서 오염원은 세균의 온상이 되죠. 세균의 온상이 제거되지 못해서 안 낫는 염증도 있습니다만은 모든 조건이 다 허락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육아조직처럼
낫지 않는 만성 염증이 이 중간에 존재한다는 거죠. 만성 염증은 태어난 성질, 염증으로서의 어떤 성질을 갖고 있지만 계속 존재합니다. 낫는 염증과 암의 사이에는 만성 염증이 있습니다. 만성 염증은 천천히 조직을 키워나가려고 합니다. 염증은 커지려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요 이야기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다시 염증의 서론 파트로 들어가서 염증의 서론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염증의 정의가 어떠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염증의 정의를 제가 두 가지를 찾아봤었는데 제 논문에 이렇게 인트로덕션 파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지금 여기 뒤에 이게 참고 문헌 달린 거하고 좀 연결이 좀 잘 안 되어 있는데요. 여기 그냥 2007년에는 어떤 논문에서 염증의 정의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이런 거는 이제 의학 백과사전이나 일반 백과사전을 찾아봤을 때 염증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007년에 저널에는 컴플렉스 복잡한 complex biological response 가령 나쁜 자극이 왔을 때 예를 들어서 이런 세균이나 이런 병원체들, 그 다음에 병의 원인이 되는 병원체들이죠. 그 다음에 손상된 세포, 그 다음에 자극, 칼이 이렇게 찔렀거나 다쳤거나 이렇게 했던 자극, 그리고 damaged cell이라는 거는 이제 손상된 세포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조직 손상된 부위가 있을 때, 그죠? 나쁜 자극 이런 게 발생할 때 혈관 조직의 어떤 복잡한 생체적 반응의 어떤 일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제가 1992년에 어떤 자료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때는 이제 지금은 거의 이제 많이 사라졌지만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이라는 저명한 사전이 있었는데 영국 쪽에서 만든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의 한국판에는 어떻게 적혀있냐면은 염증이라는 것을 정의하고 있냐면은 original defensive response over living tissue. 요것도 이제 나쁜 자극이 있을 때입니다. 나쁜 자극에 대항해서 살아있는 생체 조직들의 국소적인 방어적인 반응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두 가지 정의를 보면서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최근 백과사전이지만 2007년에서 이제 그런 부분이 논문에서 일부에 인용이 됐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복잡한 생체 반응의 일부다. 복잡한 생체 반응의 일부. 뭔가 복잡하고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그 일부기 때문에 우리가 염증을 조절해야 된다는 어떤 염증 조절의 당위성을 조금 암시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국 쪽에서 만들었던 브리터니카 백과사전에서 어떤 교수님이 이런 정의를 내려주셨겠죠. 1992년에 나와 있는 한국판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외국판에도 비슷하게 적혀 있습니다. Original Defensive Response. 생체 조직의 어떤 국소적인
방어적인 반응이다. 보호적인, 방어하고 보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염증 자체를 좀 더 긍정적으로 봅니다. 염증을 좀 방어를 하기 위해서 염증이 일어나는 것이다. 보호하는 것이다. 염증이 생기는 이유는 뭔가 궁극적으로 낫게 하기 위한 어떤 과정에서의 어떤 긍정적이고 방어적이고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반응이다라고 보는 거죠. 이것이 거의 지금 뭐 15년 만에 이렇게 바뀐 겁니다. 이렇게. 염증 조직의 어떤 복잡한 반응의 일부이다. 복잡하다.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염증은 어느 정도 조절이 되어야 되고, 염증이 잘못되면 뭐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염증을 어떻게 조절하고 줄여야 한다. 의사들은 아주 염증과 지긋지긋하게 싸우고 있죠. 저는 여기서 이 방어적인 디펜시브라는 말이 사라진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 염증은 지금 제대로 정리되지 못하고 있구나. 저는 염증이 방어적인 측면이 우리 몸에 있다라는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제 이제 이 많은 자료를 통해서 현대에 밝혀진 많은 많은 그 면역적이고 어떤 생리적인 어떤 논문들의 내용과 염증의 작용을 연결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염증이 심해지면 죽을 수도 있지만 염증이라는 것이 우리 몸의 방어적인 의미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것을 저는 다시 주안점을 두게 된 거죠. 염증 조직에 뭔가 이해할 수 없고 복잡하고 그 중에 일부로서 어떤 일어나는 부분에서 우리가 조절해 줌으로써 낫게 한다라는 어떤 이런 개념에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 분들은 물론 우리가 지금 현대처럼 많은 실험 기자재라든지 어떤 이런 실험적 도구라든지 실험 기계 같은 이런 것들이 많이 실험할 수 있는 여건도 좋아지고 기계가 많이 발전해서 많은 면역적이고 생리학적인 어떤 상황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논문들이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렇지만 그것이 발달되기 전인 제가 대학교 들어가기 전쯤인가요? 물론 그 전에 정의된 내용일 것입니다. 1970, 80년대에 있는 많은 의사 선생님과 교수님들은 염증을 방어적인 관점에서 더 중요하게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대해서 뭔가 과학적 원리가 있을 거라고 믿었던 막연한 믿음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염증과 싸우게 되면서 우리는 의사들은 잡으려 해도 계속 튀어오르는 염증을 잡으려고 하다 보니 결국에는 우리가 이런 염증에 대한 불신이 생기지 않았을까. 저는 여기서 염증에 대한 불신을 유추해내게 됩니다. 1992년에 나오는 그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에 그때가 한국판으로는 마지막판이었고 외국의 판으로서는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이 또 만들어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국판으로서는 마지막판입니다. 마지막판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지막 부분에 이제 염증이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이제 치유 파트가 있거든요.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치료 파트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이 등장하게 됩니다. 뭐냐면 통증과 조직 파괴를 줄이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염증의 치유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염증이라는 것을 우리 의사 선생님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죠. 저도 마찬가지고 치주염은 이렇게 치료한다. 위염은 어떻게 치료한다. 염증 이게 병의 어떤 종류에 따라서 다른 치유 방법들이 이렇게 병리학에서 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 그 방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암을 했을 때 제거하고 어떤 암일 경우에는 골수 이식을
골수를 이식을 했을 때 생존율이 얼마고, 골수 이식이 많고 수술만 했을 때 생존율이 얼마고, 이런 식으로 어떤 암의 종류에 따라서도 병리학에서는 치료를 어떤 방법을 쓸 것인가가 이렇게 다 정리가 되고 있는 거죠. 깨알같이 정리되어 있는데, 이 백과사전이니까 염증 전체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염증에 대해서 전체적인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치료 파트에서는 전체적으로 어떤 염증을 포괄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되거든요. 염증이 일으키는 통증과 조직 파괴를 줄이는 것은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치료도 염증 반응의 그 디펜시브, 방어적인 롤이라고 하네요. 방어적인 역할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무시해서는 안 된다. 라는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염증을 억제만 해서 그 외관이 염증이 약화되고 축소만 될 수 있다면 우리는 통증과 염증의 양상을 약화시킬 수만 있다면 뭐든지 우리는 할 것입니다. 지금 의사들은. 하지만 그 당시에서는 통증을 줄이고 조직 파괴하는 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가령 통증이 있더라도 어느 정도 조직 파괴가 있더라도 그 과정에서 어떤 디펜시브 롤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 거죠.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과한 염증의 방어적인 기능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연구하였습니다. 그 문제가 이 사실이 우리 선대 의학자분들이 하셨던 이 이야기가 막연하지만 뭔가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지금 우리에게는 그 염증의 통증과 조직 파괴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했던 많은 행위들이 뭔가 방어적인 작용을 이렇게 방해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생체의 정상적인 방어와 염증을 통한 방어와 회복을 혹시나 방해했을 수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염증에 대한 본질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기에 이르렀습니다. 염증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방해된 결과물들을 우리는 지금 목격하고 있겠죠. 우리는 방어와 회복의 기능, 이 염증을 통한 방어 회복의 기능에 우리가 만약에 충실하지 못했다면 그에 대한 결과는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뭔지 정확하게 설명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만은 저는 대략적으로 어떤 현상들이 이런 부분과 관련지어서 일어날 수 있다. 우리 신체의 어떤 만성염증과 암이라는 것은 한 가지 원인에서 생기지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것의 결과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염증이 생기고 낫고 하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조금 방해되고 조금 염증에 대한 그 발산 작용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어떻게 또 잘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증에 대한 본질적인 접근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설명할 수 없는 염증들, 자가 면역 질환이나 자가 면역 질환이나 뭐 만성 염증이나 암들 메커니즘 자체를 잘 몰랐던 그런 질환들이 늘어나고 있죠. 우리 몸에 염증의 생리에 충실한 그 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앞으로 많은 만성 염증과 암들, 뭐 알레르기 질환이나 염증이 계속 생기고 사라지고 하는 것을 반복하는 아토피 질환, 어떤 특정 음식이나 어떤 영양소에 민감해지는 질환, 특정 영양소에 민감해지는 게 알레르기죠. 아토피, 뭐 이런 문제들에 대한 우리는 뾰족한 해결책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증의 정의를 바로 알아야 되고 염증이 어떤 것에 의해서 우리 몸을 지키는 방어작용을 하는 건지 그 실제적인 메커니즘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찾으려고 했던 것도 그것이고 제가 이 염증을 정의하다라는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면역력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현대의학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그리고 실험적인 논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실체를 알 수 있는 자료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증이 무엇인지 이제는 이야기할 수 있을 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염증이 일어나는, 염증이 더 커지려고 하는 염증을 통한 에너지의 발산에 염증이 에너지 발산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도 제 많은 비프를 강의를 들으셔도 염증은 에너지 발산이라고 동의 못하실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염증은 에너지를 발산하는 과정입니다. 그것은 제가 또 설명을 드렸고 앞으로도 그와 관련된 또 많은 설명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염증이 단순히 그냥 에너지를 버리기 위해서 쓴다고? 그럼 그 목적이 뭐야? 염증이 더 커지고 더 많은 염증이 커진다는 건 에너지 발산을 더 많이 하려는 거죠. 더 넓은 면적을 차지하려는 거는 면적이 넓어지려는 과립구가 더 몸에 증가되는 거죠. 과립구의 증가를 위해서 염증 조직이 커지는 겁니다. 감기가 폐렴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이번 염증을 정의하다 시리즈에서 이 부분들을 속 시원하게 밝혀드릴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